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서 구독자 여러분을 가장 벌벌 떨게 만드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든 또 호랑이나 곰 같은 무시무시한 동물이 아닌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생각을 최근에서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들에게 정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또 사람들끼리 사회를 만들어서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우러져 함께 지내는 것을 우선시했었는데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발톱을 숨기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던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을 확인하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사원인 아버지, 그리고 동네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벌어오신 월급, 그리고 어머니가 공부방에서 버시는 수입으로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어요. 아주 넉넉하거나 부유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만큼 가난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올게요. 그래, 늦지 말고 들어와. 용돈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어릴 적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받은 용돈을 조금씩 아껴가며 간식을 사 먹곤 했어요. 그렇게 작은 행복 속에서 자랐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사실 어린 시절엔 제 또래 친구들이 우리 엄마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내주신 숙제를 풀고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시험이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수업도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의 학창 시절은 다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무난했고 평범했죠. 저는 늘 평범하다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중간은 간다는 마음으로 살았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성실하셨고 저와 제 동생 역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저희는 언젠가는 적당한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우리 부모님처럼 평범하지만 안정된 일상을 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런 삶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 성적은 특별히 우수하진 않았어요. 그저 그런 평범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제 동생은 달랐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했거든요. 어머니가 공부방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제게는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공부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숙제를 하고 시험을 치르며 자랐습니다. 질문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 동생은 달랐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1 더하기 1은 꼭 이어야 해요? 그건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란다. 근데 숫자가 무한대로 존재하면 모든 일이 다 같은 일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처음엔 어머니도 당황하셨다고 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1은 그냥 1이고 1 더하기 1은 무조건 2라고 외워왔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제 동생은 그런 단순한 정의조차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또 스스로 답을 찾으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우리 집안에도 천재가 태어난 걸까? 얘는 떡잎부터 달라. 진짜 남다른 아이야. 그래서 어머니는 동생에게 영재학교 입학 시험을 보게 하셨고 결국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동생은 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죠.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평범한 10대를 보냈지만 동생은 훨씬 더 깊이 있는 학문과 토론, 실험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죠. 언니, 나 요즘은 수학이 재밌어졌어. 진짜? 나는 아직도 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수학은 세상에 대한 언어 같아. 모든 게 수학으로 설명되는 게 신기해. 저는 내심 놀라면서도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런 제 모습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때론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이 저에게는 용기나 다름없었죠. 사실 저는 제 동생처럼 그렇게 빡빡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조용한 방에서 혼자 책을 펴놓고 스스로 시간표를 짜서 공부하는 것도 버거운데 뭐 하나를 잘못하면 주목받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건 저한테는 너무 숨막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은 글쎄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와, 진짜 재밌다. 오늘 수업에서 상대성 이론 얘기했는데 언니 시간도 늘어났다 줄어들 수 있는 거 알아?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좀 재수없다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농담이죠. 진심 반 농담 반이었지만요.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솔직히 배우는 수준은 저보다 3년은 더 빠르다고 느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시험 기간에 머리를 싸매고 문제집을 붙잡고 있을 때였어요. 동생이 제 방에 슬쩍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왜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풀어? 이거 그냥 이 공식 나오면 바로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좀 얄밉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동생이 말해주는 풀이 방법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간단한 거예요. 그땐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천재는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동생을 질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아주 어릴 적, 미취학 아동일 때는 인형 하나 가지고 싸운다거나 엄마 품에서 누가 더 오래 안기느냐로 다투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기억이 또렷해진 이후부터는 그런 감정이 거의 없었어요. 내 동생은 원래 똑똑하니까 그냥 잘 되면 좋지 뭐. 그런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늘 그랬어요.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면서도 각자의 길에 맞춰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했어요. 20살의 자유는 참 꿀 같았어요.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라면 끓여 먹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취업 준비는 나중 문제였고요. 그때 제 동생이 절 보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그렇게 살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나. 취업 준비는 안 해? 이게 공부 잘한다고 지가 언니인 줄 아나. 언니가 알아서 잘할 건데 왜 참견이야. 넌 아직 고삐리잖아.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우리는 꽤나 사이가 좋았어요. 동생은 늘 똑똑했고 저는 좀 느긋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은 분명했죠.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이 수능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공부하다 말고 제 방에 조심스레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언니, 만약 집안 형편만 괜찮다면 나 유학 가고 싶어.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유학? 갑자기 왜? 뭐 유학을 가면 좋기야 하겠지만. 난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국내보다 미국 쪽 교육 과정이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존스 홉킨스 같은 데 가고 싶어. 존스 홉킨슨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름도 어려운 그 학교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지만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만으로도 압도감이라는 게 있었죠. 물론 의사할 거면 그냥 국내 의대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해서 돈 벌며 사는 것도 좋지만 난 그냥 내가 흥미있는 걸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 의대 다니면서 법대 수업도 듣고 철학도 공부하고 싶어. 거긴 가능하대. 제 동생은 문과, 이과 이런 구분이 무의미한 아이였어요. 수학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과학 실험도 좋아하고 사회 이슈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모두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렇게 제 동생은 20살이 되자마자 유학을 떠났어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문대에 입학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야무지게 학업에 매진했어요. 저도 그 무렵에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을 위해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죠. 동생이 저에게 취업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토익도 그렇고 자격증도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괜히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괜히 잘난 척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 자신이 별로 준비된 게 없다는 자책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반면 제 동생은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용돈벌이를 했고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동생을 유학 보내면서 꽤 부담이 크셨을 거예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거의 안 하시고 동생 학비와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저는 더 빨리 취업해서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저는 26살에 첫 직장을 얻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면접도 여러 번 떨어지고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밤에 울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 제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그 무렵 제 동생은 여전히 미국에서 공부 중이었어요. 전공 수업이 끝나면 실습에 인턴십에 연구에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은 스스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식 하나는 참 잘 키웠지. 네가 이렇게 용돈을 주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힘이 나. 더 드려야 하는데 월급이 아직은 적어서 이렇게밖에 못 드려 죄송해요. 우리 딸이 얼마나 노력해서 받는 월급인지 잘 아는데 죄송은 무슨 감동이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고 제 동생은 결국 정말 말 그대로 혀를 내두를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미국에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현지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로 성장했더라고요. 아시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의료 제도가 완전히 민영화되어 있어서 의사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입원비만 해도 기본이 몇 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 억 단위까지 나온다고 하니 의료비 청구서만 봐도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렇게 정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은 점점 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도 외화를 벌어 생활비와 용돈을 드렸고 덕분에 부모님 얼굴에 웃음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월급은 세금 떼고 나면 겨우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당연히 동생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 제 안에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이 생겼어요.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 언젠가는 내 집과 내 가족을 제가 직접 지켜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게 됐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제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삶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저는 2번의 이직을 경험했는데 다행히 2번 모두 꽤 성공적이었죠. 연봉도 크게 올랐고 업무 만족도 역시 높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하지 못할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34살이 되었을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늘 막연한 일이었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다정하지만 동시에 그만의 고요한 외로움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어. 엄마가 자식들 키우기 싫다고 해서 아버지가 우리 형제를 키우셨지. 소풍 갈 때 있잖아. 친구들 엄마가 싸준 김밥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 난 늘 편의점이나 분식집에서 사서 갔으니까. 남편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말엔 씁쓸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어릴 때 남들처럼 엄마가 싸준 도시락 하나 먹어본 적 없다는 남편.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마음이 아렸어요. 김밥이라는 평범한 음식이 누군가에겐 그렇게 간절한 기억이 될 수도 있구나 싶었죠. 처음 남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엄마는 은근히 걱정하셨습니다. 홀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너도 같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무서운 게 시아버지 잔소리인데. 그렇게 걱정하던 엄마였는데 남편의 성실함, 자상함을 보고 난 뒤로는 저의 결혼 생활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남편이 저희 친정에 가면 엄마는 꼭 김밥을 싸주세요. 엄마표 김밥, 맛 좀 봐라 하면서 웃는 엄마를 보면 사위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잘 알 수 있죠. 엄마의 김밥이 늘 그리웠다는 남편은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싹싹 비운답니다.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둘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 것 같더라고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 그런 과정을 함께 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럽고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됐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아주 평탄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나게 싸운다든지 서로 상처를 주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서로에게 상냥했고 배려하려고 애쓰는 사이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어려움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두 아들을 홀로 키워내신 분이셨잖아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오신 세월이 짧지 않았기에 삶의 방식 하나하나가 그분만의 철학과 고집이 묻어 있었죠. 누구보다 근검절약에 철저하셨고 돈 한 푼 쓰는 데에도 깊은 이유와 계산이 따랐어요. 나는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여기까지 왔다. 누구 하나 쉽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아버지 쓸 일이 있을 땐 아낌없이 쓰셔야죠. 아버지 건강에 관련된 일이라던가 밥 챙겨 드시는 것도 그렇고요.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재산에 있어서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알겠냐? 자식놈들이 허구한 날 돈 타령이야.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시아버지께서는 부동산이니 건물이니 하는 유형 자산을 가진 건 아니지만 평생을 모은 현금 자산이 상당하시다고 했어요. 정확한 액수를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남편 말로는 평생 노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고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넉넉하게 지원도 가능하실 만큼의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집 걱정 없으셔. 은퇴해도 쓰고 남을 만큼 갖고 계셔. 아마 최소 10억은 넘을걸? 그렇게나 현금 재산이 많으신 줄 몰랐네. 아버님이 너무 자린고비셔서 나는 연금 정도로만 생활하시는 줄 알았어. 남편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어쩌면 그분이 진짜 통장 안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쥐고 계신 게 아닐까 상상하게 되곤 했습니다. 은행에서도 통장 잔고에 따라 VIP 고객인지 아닌지 나뉘잖아요. 시아버지께서는 딱히 말하지 않으셔도 은행에서는 늘 VIP 대우를 받으셨고 그걸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했죠.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부자이신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은 제 눈엔 참 순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에 토를 다는 법이 없었고 제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응 알겠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특히 저희 친정 엄마에게는 얼마나 잘하는지 처음에는 걱정 많으셨던 엄마도 이젠 사위 자랑이 늘 끊이질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인정을 하실 만큼 남편은 제가 바라는 것에 늘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도 진심으로 잘해보려고 애를 썼죠. 정성껏 인사를 드리고 식사 자리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 다가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두 아들을 그야말로 손수, 애지중지 키워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에 대한 기대나 애정이 별로 없으셨고 오히려 조금은 멀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아들의 아내일 뿐이지 자식 같은 존재로 여겨지지는 않는 느낌이었죠. 그저 적당히 예의 차리면 되는 사람 정도로 여기시는 듯했죠.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2년이 지나 도련님도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동서의 첫인상은 뭐랄까요? 정말 딱 새침대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외모도 차갑고 말투도 어딘지 모르게 도도하고 웃는 모습도 어쩐지 계산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런 동서를 영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요즘 여자는 왜 이렇게 새침한 거냐? 여자는 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나는 말이다. 여자가 너무 기를 세게 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이 덜컥하는 기분이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냐고요. 처음엔 저도 동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아버지의 그런 반응을 옆에서 듣고 있자니 괜히 마음이 쓰이기도 했어요. 사실 동서가 시아버지께 무례한 것도 아니고 나름 최선을 다해 예를 갖추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버님, 동서가 이 집 식구가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천천히 마음 열고 다가올 수 있게 시간을 주셔야죠. 시간은 무슨, 내가 시아버지인데 싹싹하게 굴어야지. 내가 말이야, 두 아들 키우느라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며느리들한테는 괜히 마음이 안 가. 애들은 내가 키운 거지만 며느리는 모르잖아. 그 말을 들으면 저 역시 괜히 거리감이 느껴지고 다가갈 용기가 줄어들곤 했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 고단한 세월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다는 이해도 있었지만 며느리로서 마음을 쓰는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며 시아버지께 한 걸음씩 다가가 보려고 했죠. 지금 당장은 닿지 않더라도 언젠가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조금 달랐어요. 언니, 저 진짜 아버님 잔소리에 피곤해 죽겠어요.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딴지를 걸잖아요. 언닌 2년 동안 이런 잔소리를 견디신 거예요? 동서, 언니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해야지. 아버님이 아시면 또 노발대발 하신다니까. 아우 씨, 호칭 신경 쓰느라 골머리 아프네. 알겠어요, 형님. 조심할게요. 근데요, 아버님 잔소리도 힘든데 형님까지 저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동서는 은근히 무식했고 할 말 못할 말 구별 못하고 다 내뱉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피곤함을 2배로 느꼈죠. 게다가 동선 시아버지께 바라는 게 은근히 많았어요. 금전적인 부분이요. 하지만 시아버진 정말이지 자린고비 중에 자린고비셨어요. 분명 통장에 넉넉한 금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 아들이 결혼할 때 유리컵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니들 능력으로 알아서 결혼해라. 나도 내 능력으로 마누라 잡았던 놈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아니, 자식 결혼하는데 유리컵 하나 안 해주실 정도면 시어머니한텐 얼마나 짠돌이처럼 굴었으면 이혼을 당하셨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남편은 정말 초식동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무심하거나 가끔은 날카로운 말투에도 실없이 웃어넘기고 저에게도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여보, 아버지한테 너무 감정 실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런 분이시잖아. 그래서 저도 굳이 시아버지와 척을 질 필요는 없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친정 식구들에게 워낙 잘하니까 그 마음 하나 믿고 시아버지의 잔소리쯤은 견딜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저와는 좀 달랐어요. 시아버지의 성격을 알면서도 자꾸만 뭔가를 요청했어요. 아버님, 이번 달엔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너네는 도대체 생활비를 어떻게 쓰길래 나만 보면 돈 달란 소리를 그렇게 해. 니들이 벌어서 그 안에서 알아서 생활해야지. 저도 애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갈 줄은 몰랐죠. 서방님, 그러니까 도련님은 결혼 전에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꽤 잘 풀리는 듯 했어요. 반짝이는 아이템 덕분에 결혼 후 2년 정도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서서히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죠. 동서는 그때부터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점점 간절해졌죠. 아버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자식인데. 장남도 지 밥벌이 알아서 하면서 힘들다는 티 한 번 안 내는데 니들은 맨날 나만 보면 돈 달라는 소리밖에 없냐? 내 돈은 하늘에서 떨어졌냐? 시아버지는 강경하셨고 동서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가만히 있는 저랑 남편만 가운데서 좌불안석이었어요.
형님, 진짜 아버님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장남이라고 뒤에서 몰래 받아서 챙기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모른 척 하시고요. 아니,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받았다고 한들 동서가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버님이 저희만 안 챙겨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형님, 뭐 받은 거 있으신 거죠? 뭔데요? 없어. 우리도 받은 거 하나도 없어. 동서네보다 먼저 결혼했다고 더 챙겨주시고 그런 거 없었어. 결혼할 때 그 흔한 냄비 하나 못 받았는데 무슨. 형님도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자린고비한테 네네 하면서 어쩜 그리 잘하세요? 애초에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하지 않는 법이니까 그렇지. 아버님이라고 해서 꼭 자식들에게 뭘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자식이 힘들다 그러면 보살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아, 몰라요. 아버님 짜증나요. 그때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아래 사람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성질을 부리다뇨. 시아버지 앞에서 제가 네네 하고 순하게 굴었다고 저까지 우습게 보나 싶더라고요. 기분이 참 묘했어요. 그 이후로도 동서는 시아버지와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저와의 관계도 조금씩 삐걱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오히려 동서네가 자꾸 돈 타령만 하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장남인 저희 부부에겐 유난히 잘해주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점을 또 질투하더라고요. 형님, 혹시 뒤에서 몰래 돈 받으신 거 아니세요?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근데 왜 아버님은 맨날 형님만 부르세요? 저희는 자식도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제가 받은 게 있어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시아버님께 저희가 따로 무언가를 받은 적이 정말 없었는데 괜한 의심을 받으니 저도 점점 동서에게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넘겼어요. 어차피 저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에 다녀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미국에서 의사로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번에 둘째 임신한 뒤로 한국 음식이 그렇게 땡긴다네. 내가 가서 솜씨 좀 발휘해주고 와야지. 너네도 휴가 맞춰서 같이 갈래? 좋죠. 처제도 보고 미국 여행도 하고 장모님 모시고 제가 미국 일주 한번 해야겠는데요. 일정도 오래 못 뺄 거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예, 네 동생이 돈을 오죽 잘 버니? 비즈니스로 싹 끊어준다더라. 조카들도 보고 싶다고 같이 오라던데 이때 아니면 언제 비즈니스 다 보겠니? 남편도 마침 회사에서 휴가를 낼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미국에 도착하면 좀 더 오래 머무를 계획이셨고 아버지는 은퇴 후 소소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서 저희 부부와 일주일만 있다가 귀국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출국 전에 우연히 그 이야기를 동서에게 흘리게 되었어요. 이번에 미국에 좀 다녀오려고 해. 동생이 아이도 생겼다고 해서 우리 애들도 비행기 태워보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 아, 진짜요? 근데요, 형님, 그거 아버님이 비행기 끊어주신 거 아니죠? 내 동생이 끊어줬다니까. 아니 뭘 그런 의심을 하고 그래. 거짓말 아니죠? 나중에 아버님 통장 정리하면 싹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 사업이 망했다고, 그래서 빚까지 생겼다고 그걸 시아버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분이 왜 저한테 그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말투에서 느껴지는 질투와 원망은 숨기지조차 않더군요.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정대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비즈니스석에서 정말 편하게 갔고 저도 남편도 오랜만에 긴 여행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죠. 미국에 도착해서 동생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도 함께 만나 푸근한 식사를 했고 엄마는 직접 이것저것 챙겨서 밥상을 차려주시느라 바쁘셨어요. 다들 웃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미국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동서에게서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어떡해요? 지금 한국에 오실 수 있으세요? 아니, 동서, 지금 여기 아침 6시야. 사고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다고? 네, 저도 지금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아버님이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셨다가 차를 몰고 나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위중하신 상태인 거야? 아니요, 그 자리에서 손을 쓸 틈도 없이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뭐라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차가 완전히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찌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빨리 한국으로 오세요. 저희 바로 장례 준비해야 해요.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자다가 전화 소리에 깼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이 소식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곁에 있던 남편도 멍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의 미국 여행은 한순간에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얼떨떨했고 곧장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러야 했어요. 저랑 남편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너무 놀란 나머지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부터 알아봤어요. 당일 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다음날 오전 비행기로 티켓을 끊게 되었죠. 티켓도 없어서 애들은 미국에 두고 왔어요. 아버지께서 귀국하실 때 애들 챙겨서 오기로 하셨죠. 동생 집에서 간단히 짐을 싸고 잠도 거의 못 잔 채 새벽에 공항으로 나섰어요. 14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동서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벌써 도착하셨어요? 생각보다 빠르셨네요. 근데 지금 화장터예요. 아니, 화장터라니 벌써?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다가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는 택시를 잡아 타고 화장터로 달려갔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장남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데 하루는 더 기다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화장터에 도착하니 장례 절차는 이미 거의 끝나 있었고 이제 곧 납골당에 모신다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동서에게 다가가 말을 했습니다. 동서, 아니 하루 정도 장례를 더 치렀어야죠. 장남이 미국에서 이제 막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경우예요? 하루 늘려봐야 손님들도 더 안 와요. 뭐 장례도 장례지만 저희도 솔직히 여유가 없어서요. 상조 서비스며 뭐며 다 돈인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뭐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동서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저희는 장지까지 함께 갔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택시 타고 바로 온 터라 차가 없었죠. 그래서 동서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동서, 혹시 서울 가는 길에 저희 좀 태워다 줄 수 있을까? 급하게 오느라 차가 없어서. 어쩌죠? 저희도 차 없어요. 친구 차 얻어 타고 온 거라서요. 형님네는 택시 타시거나 버스 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쯤 되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납골당 근처에서 콜택시를 불러 타고 서울로 향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기사님이 중간에 국도를 잘못 빠지는 바람에 한참을 헤맸어요. 기사님께서도 미안했는지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미터기 끄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길이야 잘못 들 수도 있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피곤한 데다 마음도 심란하고 아무래도 속이 편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 도로 옆에서 익숙한 차량이 하나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저 차 아버님 차 아니야? 은색 소나타 9889. 제가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고개를 획 돌리더니 말없이 창밖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분명 은색 구형 소나타였고 무엇보다도 운전석 쪽 문에 찌그러진 자국이 그대로였어요. 예전에도 그 문이 한번 움푹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그까짓 것 고치자고 돈 쓰느니 그냥 타겠다 하시면서 그냥 타고 다니셨거든요. 남편도 확신했는지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차 맞아. 아버지 차 번호판이랑 똑같아. 저거 분명 아버지 차야.
분명히 폐차를 했다고 했는데. 기사님, 미터기 안 꺼도 되니까 죄송하지만 저 차 좀 따라가 주실 수 있으세요? 기사님도 뭔가 감을 잡으셨는지 따라가 보죠 하시더니 속도를 높이셨습니다. 저희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말도 없이 그 은색 소나타를 따라갔어요. 저 차량이 정말 시아버지 차라면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거든요. 동서는 분명 아버님 차가 폐차됐다고 했는데 똑같은 찌그러진 자국, 같은 번호판,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남편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저희는 그 은색 소나타를 따라 달리고 또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난 지 한참이 지났고 어느새 안동 근처까지 다다랐는데도 그 차는 멈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휴게소라도 들를 줄 알았는데 휴게소는커녕 정차 한 번 없이 계속 달리기만 했습니다. 여보, 나 배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러워. 아휴, 어디까지 가려고 저렇게 쉼없이 달리는 거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우리도 곧 알게 될 거야. 뭐가 이렇게 수상한지. 솔직히 저도 힘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막 도착한 데다 시차에 몸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복잡하고요. 졸음이 몰려올 때쯤이면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긴장감이 밀려오고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거의 3시간 가까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다 그 은색 소나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골목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이 좁은 시골길이었는데 택시 아저씨는 마치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보신 분처럼 아주 능숙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시더라고요. 아저씨 운전 진짜 잘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벌써 놓쳤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쪽 일이 익숙해서요. 불륜 커플 쫓아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왠지 가볍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되더라고요. 차음 분위기가 금방 다시 가라앉았죠. 그렇게 긴장 속에 조용히 차를 따라가다 보니 결국 그 차가 멈춰선 곳은 뜻밖에도 안동 근처에 있는 한 정신병원이었어요. 저희는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아니, 왜 아버님의 차가 정신병원 앞에 떡하니 주차라는 건지 의문스러움은 계속 커지기만 했죠. 실제로 그 병원은 그냥 병원이 아니었어요. 담벼락이 높다 못해 성벽 같고 위엔 철조망까지 둘러져 있었어요. 간판만 정신건강의학센터라고 쓰여 있을 뿐 분위기나 구조만 보면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순간 저희는 택시 안에서 몸을 낮추고 주차장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도대체 누가 내리는지 한번 보자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은색 소나타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고 조수석에서는 서방님이 내리시더라고요. 순간 저희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버님 차를 그들이 몰래 쓰고 싶어서 폐차했다고 거짓말을 했겠거니 했죠. 서방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건 이미 들은 이야기였고 그 은색 소나타가 아무리 연식이 좀 됐다고 해도 중고로 팔면 500만 원, 운 좋으면 700만 원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이 아쉬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신병원이라뇨? 그때부터 머리가 띵하니 얼얼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저희 남편 얼굴도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여긴 왜 왔냐고 따지기엔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혹시 무슨 지인이라도 면회온 걸 수도 있고요. 괜히 나섰다가 우리가 더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간 동서와 서방님은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뭔가 안도한 듯한 얼굴로 은근히 웃으면서 차에 다시 올라타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정신병원에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웃으면서 나온단 말입니까? 여기서 더 쫓아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기사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저 병원에 누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정신병원 정문으로 향했죠.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뭔가 분명한 걸 알아야 했거든요.
마음은 복잡했고 두려움과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래도 저희는 한 발 한 발 병원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정신병원 입구에 막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입구 쪽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 한 명이 다가오더라고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죠? 보호자십니까? 그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솔직히 저희는 병원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냥 그 은색 소나타를 따라오다 보니 이 정신병원까지 오게 된 거였고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자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아, 저기 조금 전에 나간 부부 있잖아요. 혹시 누구 면회 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남자의 표정이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여긴 병원입니다. 보호자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라는 걸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금 당장 돌아가셔야 합니다. 딱딱한 목소리에 손바닥으로 출입문 앞을 막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말했어요. 저희 아버님 뵈러 왔어요. 여기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형욱입니다. 정형욱. 생년월일도 필요하신가요? 그제야 그 남자가 뭔가 명단 같은 걸 들고 살펴보더라고요.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러졌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형욱 환자분은 자식이 하나뿐인 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안 되면 더는 안 됩니다. 나가주시죠. 그러면서 자기 배를 내밀며 출입문을 더 막더라고요. 자, 나가시죠. 병원 방침입니다. 그 분위기에 저와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묘하게 밀려났죠. 강제로 쫓겨났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가 확 끼얹어진 것처럼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아니, 우리 아버님은 오늘 장례를 치렀잖아요. 저희가 직접 납골당까지 모셨고 가족과 지인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까지 끝냈는데요. 그런데도 그 병원에선 정형욱이라는 이름의 환자가 있다는 식으로 행동을 했고 자식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누군가 정형욱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등록돼 있다는 거잖아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머릿속으로 합리화해 보려 했지만 조금 전까지 저희가 목격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은색 소나타에서 내린 동서와 서방님,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무언가에 안도한 듯한 표정. 그 시점에서 그 이름, 그게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병원에서 쫓겨난 저희는 택시로 돌아갔고 기사님은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가 탄 걸 확인하시고는 자연스럽게 시동을 걸더니 물으시더라고요. 병원 안은 어떠셨어요? 겉으로 봐도 꼬롬한 것이 영 수상한데 말입니다. 제가 그제야 속이 터져서 상황을 쭉 이야기했어요. 문 앞에서 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 이름 말했더니 환자 명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뿐이래요. 혹시 이런 질문이 좀 실례일 수 있지만 시아버님 재산 많으신가요?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잠깐 뜸을 들였어요. 그러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 많진 않아도 없는 편은 아니에요. 건물이나 땅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금 재산이 꽤 넉넉하게 있으시거든요. 현금이면 딱 나오지. 요즘은요 그런 일 많아요. 뉴스에도 종종 나와요. 가족이 어르신을 정신병원에 몰래 입원시켜놓고 재산은 자기들 이름으로 돌리는 식이죠. 보호자 등록도 조작하고 환자는 연락 못하게 가둬놓고요. 부동산 같은 건 본인이 필요하지만 현금은 그냥 뽑으면 되니까 훨씬 좋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마치 누가 제 등 뒤에서 차가운 손으로 등을 훑은 것처럼요. 아니, 정말 돈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있다고요? 순진하시네. 당연히 있죠. 저도 손님을 통해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맞다면 경찰서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자 등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얼굴을 마주봤어요. 이대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사님께 말씀드렸죠. 그럼 기사님, 근처에 경찰서가 있으면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일단 확인부터 해보셔야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손을 꼭 잡고 기도하듯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벌어진 이 이상한 일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재빠른 기사님 덕분에 경찰서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경찰속에서는 설령 일반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병원이라 해도 가족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경찰과 동행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체격이 큰 남성 한 명이 저희를 가로막으며 접근이 불가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신분을 밝히며 공무집행 중이기 때문에 환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 남성도 당황한 듯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문을 열어줬죠. 저는 혹시라도 이름이 같은 다른 분일까 싶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병실문을 열었어요. 그런데요, 믿기지 않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손과 발이 침대에 고정된 채 누워 계신 분이 바로 몇 달 전 장례까지 치렀던 우리 시아버님이셨어요. 정신은 또렷해 보였고 저를 보자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분이 분명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치매도 아니고 정신도 멀쩡하신데 왜 여기 계신 건가요? 저의 말에 경찰도 놀란 듯 병원장을 바라봤고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체격 큰 남성을 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이 일은 저희도 곤란한 상황이라 적당히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저희가 환자분 퇴원도 도와드리고 성의의 표시도 하겠습니다. 사실 가족분도 동의서 받고 정식으로 입원 처리된 거라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의사로서 하실 일입니까? 정신감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둔갑시켜서 입원시키고 감금시킨 건데. 이건 의사로서의 도덕의식에서 벗어난 거죠. 저도 제 친동생이 의사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며 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의서 몇 장에 의지해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고 함께 온 경찰에게 정식 수사를 요청드렸어요. 병원 측은 가족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고 환자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보호 차원에서 입원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을 퇴원시키고 바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전문의에게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를 들은 시아버님은 몸을 떨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자식이 아니라 짐승을 키웠다. 짐승을 키웠어. 둘째가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더니 내 인감도장, 통장 다 들고 가서는 나를 여기 가둬버렸어. 시아버님의 진술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둘째 부부가 보험금과 예금 인출을 위해 정신 이상 판정을 조작하고 가족 동의서도 꾸며 강제로 입원시킨 거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무 죄도 없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저희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믿고 장례까지 치렀잖아요.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하니 그분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인신감금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은행에서 인출까지 했다면 횡령이나 사기죄로도 넘어갈 수 있고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시아버님과 함께 해당 은행을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순간 정말 돈이 인출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아버님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되었고 출금 시 서명도 시아버님의 필체가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도 분노했고 동시에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돈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도 최소한의 양심도 다 사라진 건가 싶었어요. 정신병원에서 그것도 의료인이라는 사람들 손에 의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뇨. 이 일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억울하고 고통받았을 시아버님을 위해서라도요. 당연히 저희 부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이었고 시아버님의 인권이 침해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감금에 사문서 위조에 상속 결격 사유까지 빠짐없이 다 포함시켰죠. 병원 측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정식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쪽도 다급해졌는지 아마 동서에게 연락을 취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동서와 서방님이 저희 집을 계속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자며 집 앞에서 기다리질 않나.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시아버지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다고 판단했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저희 친정집에 잠시 모셔두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도와주시겠다며 시아버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차근차근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요.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빠르게 심리를 진행했어요. 결국 법원은 도련님 부부가 재산 욕심 때문에 계획적으로 시아버님을 감금하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상속 결격 판결을 받았죠. 돈 타령을 하던 그들에게는 아마 가장 무거운 형벌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고맙네.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하네.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렸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너무도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하시니까요. 아버님,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저희 가족인데요. 그리고 아버님이 억울하게 당하신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아버님은 그날 이후로 줄곧 저희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본인 말씀으로는 어차피 본인이 죽으면서 가져갈 돈도 아닌데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꼴을 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은 동서와 서방님이 더 이상 본인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셨고 저희는 그 요청을 받아 접근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시아버님의 심리적 충격과 피해를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도 결정했어요. 더 놀라운 건 재판 과정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재산을 노리고 벌인 계획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샀다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어디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망신도 샀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님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도 있었어요. 자린고비에 가까우셨던 분이라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시아버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가진 거 다 정리해서 너희에게 상속하마. 다른 자식들한테 못 주겠다. 손주들 잘 키워주면 그걸로 만족하겠어. 순간 저도 남편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말을 하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재산 때문에 아버님을 모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내가 모를 줄 아나. 하지만 이 나이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희밖에 없더구나. 너희들에게 참 고맙다. 물론 시아버님의 검소한 생활 습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기세 아낀다고 불도 잘 안 켜시고 음식도 꼭 남은 반찬 먼저 드시고요.
그래도 그런 자잘한 습관들이 지금은 오히려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인데요. 서방님하고 동서는 결국 완전히 망했어요. 사방팔방 손을 벌리다 안 되니까 지금은 지방에 있는 동선의 친정에 얹혀 살고 있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서도 눈치만 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라던데 솔직히 안 됐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욕심을 부린 만큼 잃는 것도 컸던 거겠죠? 인과응보입니다. 저는 여전히 시아버님을 모시고 지지고 볶고 살고 있어요. 무언가 특별한 대우를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가족답게 따뜻하게 모시려고 해요. 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님을 모시는 건 아니고 그냥 남편의 아버지니까, 곧 제 아버지이니까요. 그렇게 우린 오늘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평범하게 매일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웃으며 살고 싶고요. 저희 가족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